민주주의, 철학, 예술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걸었던 거리,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은 그 도시, 바로 아테네인데요.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기원전 13세기경인데요. 도시 이름의 유래에는 재미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이 도시의 수호신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거든요.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바위를 내리쳐서 샘물을 솟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짠 바닷물이었어요. 반면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죠. 올리브는 기름도 짜고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유용한 나무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테나의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도시가 사실 역사의 대부분을 외세의 지배 아래서 보냈다는 걸 아시나요?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까지 수천 년간 끊임없이 정복당하고 파괴되었으면서도 매번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한 철학자가 독배를 들이키며 남긴 말은 2000년이 넘도록 인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도시가 서구 문명의 근간을 만들어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테네의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된 건 약 5000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대한 바위산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하기 쉽고 멀리까지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이 바위산이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 미케네 문명은 약 700년간 번영했는데요. 그러다 기원전 1100년경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인데요. 지중해 전역의 여러 문명들이 거의 동시에 붕괴했거든요.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까지 당시 선진 문명들이 줄줄이 쓰러졌어요. 원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가뭄설, 해양 민족의 침략설, 지진설 등 여러 이론이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그리스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의 불이 꺼진 시대였죠.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문자 자체가 사라져버렸거든요. 미케네 사람들이 쓰던 문자 체계가 완전히 잊혀졌고 인구도 급감했고 화려했던 궁전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른 도시들이 완전히 버려지거나 파괴된 것과 달리 아테네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비록 인구가 크게 줄고 예전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계속 살았죠. 문자가 없어지면서 신화와 역사는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는데요. 이 시기에 탄생한 게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음유 시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고 이게 수백 년간 구전되다가 나중에 호메로스가 정리해서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아니었으면 이 불멸의 서사시가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원전 800년경이 되면 아테네는 드디어 암흑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페니키아 같은 근동 지역과 교역이 다시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들어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자의 부활이었는데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알파벳을 받아들여서 그리스식으로 개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알파벳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문자가 다시 생기면서 법률도 기록하고 시도 쓰고 역사도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아테네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원전 8세기쯤 되면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몇몇 부잣집 귀족들이 권력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 귀족들이 일반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 심하면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의 분노가 쌓였고 폭발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선 첫 번째 인물이 드라콘인데요. 기원전 621년경에 아테네 최초로 법을 글로 써서 공개했어요. 원래는 법이 글로 안 적혀 있어서 귀족들이 자기 맘대로 이건 범죄다 아니다 정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글로 쓰면 공정해질 거라고 생각한 건데 문제는 이 법이 너무 무서웠어요. 뭘 훔쳐도 사형, 게으름 피워도 사형, 거의 모든 죄의 사형이었거든요. 오늘날 잔인하다는 뜻으로 쓰는 영어 단어 드라코니안이 이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드라콘의 법이 너무 심해서 실패하자 기원전 594년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개혁을 합니다. 솔론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전부 풀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빚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못 만들게 금지시켰죠. 솔론의 개혁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받지만 귀족들끼리 싸우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 진짜 큰 변화를 일으켜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을 가문이 아니라 사는 동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예전에는 같은 가문끼리 한 편이 되니까 귀족 집안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그런데 동네별로 나누면 여러 가문이 섞이니까 귀족들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에 500명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란 일에 참여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 최초의 민주주의가 태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가 밝아오면서 아테네는 문화와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생존을 건 거대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기원전 499년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아테네가 같은 그리스인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습니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 대왕 다리우스 1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신하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내 귀에 대고 3번씩 말하라. 폐하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소서라고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대군이 아테네에서 약 4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대략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까지 추정되는데요. 이에 맞선 아테네군은 고작 1만 명 남짓이었죠. 장군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 궁수들의 화살 세례를 피하기 위해 약 1.5km 거리를 전력 질주로 돌격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아테네 중장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페르시아 진영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페르시아군은 이 광경을 보고 그리스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테네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격해오자 페르시아 궁수들은 제대로 된 사격을 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근접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투는 단 몇 시간 만에 아테네군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유명한 전설이 탄생합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 한 전령이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쉬지 않고 달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죠. 1896년 첫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을 때 이 이야기를 기념하여 마라톤 경주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42.195km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 아테네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시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되었고 위대한 극작가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방법은 독특했는데요. 아고라라고 불리는 중앙 광장에서 시민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만들었거든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결국 재판에 회부됩니다. 죄목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죠. 배심원 500명 중 280명이 유죄에 투표했고 360명이 사형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부유한 친구 크리톤이 감옥 관리들을 매수하고 탈출 경로까지 마련해 두었거든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70년 동안 아테네의 법 아래에서 살아왔고 법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죠. 더 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평생 덕과 정의로운 삶에 대해 가르쳤는데 죽음이 두려워 자신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처형 당일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받아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평소처럼 철학적 토론을 이어갔고 해가 질 무렵 담담하게 독배를 마셨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서양 문명 전체로 퍼져나간 거죠. 아테네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405년 결정적으로 패배하죠. 이후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까지 수많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작은 지방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1687년에는 베네치아군이 파르테네 신전에 박격 포탄을 쏘았는데요. 당시 오스만군이 파르테논을 화약 저장고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신전이 파괴되었습니다. 1833년 마침내 아테네는 오스만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아테네의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 도시는 끊임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철학, 연극, 올림픽 같은 인류의 유산을 남겼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마라톤의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